을지로 주식 토크. 오늘은 의료 AI에 대해서 저희 헬스케어 애널리스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 오늘 MC를 맡은 이상원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김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챗 GPT를 시작으로 한 AI 열풍이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스케어 팀에서 이번에 괜찮은 AI 헬스케어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아닌가요? 좋은 자료. 네, 좋은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김충현 수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올해 초부터 의료기기 섹터가 되게 주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벤트도 좋죠.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뷰노랑 루닛이라는 이제 AI 진단 기업 주가였던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무섭다 싶을 정도로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게 주가가 오른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사실 AI도 밸류 체인으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쳤을 때 이제 칩부터 뭐 인프라, 데이터까지 이제 쭉쭉쭉 오다 보면 그 마지막 단에 있는 영역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레벨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섹터 영역을 돌아봤을 때 과연 그 부분에서 좀 이게 투자할 만한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 어플리케이션 끝단에서 보면은 이제 뭐 챗봇이나 아니면 뭐 광고에 엮이는 뭐 그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산업단에서 그러니까 산업단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글로벌에서 보면 의료 AI 회사들이 스타트업이 꽤 많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작년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IPO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 그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IPO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신 다른 글로벌 회사들, 의료 AI 회사들은 또 상장이 또 못 됐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AI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대안이 또 줄어들거든요. 정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전 섹터를 통틀어 봤을 때 AI 이제 이 밸류 체인 상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 투자할 만한 대안이 다른 밸류 체인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상장이 좀 잘 됐던 편 때문에 이제 글로벌 섹터 내에서도 투자 대안이 좀 좁혀졌다는 부분, 이제 이게 좀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을 보면, 이제 의료 AI라는 게 부각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의료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나 CT, 뭐 MRI 같은 의료 영상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뭐 이쪽에 어떤 병이 있을 것 같다, 아니 여기가 의심이 되니 한번 더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솔루션들인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요새 주목을 받는 의료 AI 업체들을 보면 조금 더 치료 의사결정에 좀 더 관련이 깊은 솔루션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헬스케어는 어떤 거를 치료할 때 가치가 되게 올라갑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도 계시지만 사실 신약이라는 것도 뭔가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치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진단하는 것도 좋은데 이 진단이 치료와 연관이 깊을수록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국내 업체들이 이런 치료와 관련이 깊은, 뭐 예를 들면은 루닛 같은 회사들은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해서 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뷰노 같은 이제 회사는 그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료 데이터들, 환자들의 이제 활력 징후라고 하죠. 뭐 그런 네. 것들 모아서 환자들의 이제 심정지 그 가능성을 또 계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를 해서 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좀 이게 주가를 올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하면 밸류체인 측면과 이제 기업 경쟁력, 뭐 사업부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급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그에 따라서 되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변동성 커진 상황에서 저희가 좀 기업을 바라볼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주가 변동성도 말씀하셨다시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높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결국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위한 세 가지냐?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에도 작성을 했지만 사실 이 챗GPT 이전에, 그러니까 열풍이 불기 이전에 의료 AI들 업체들 시가총액의 평균을 내보면 사실 지금보다 많이 낮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슈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슈팅을 한 이 시점에서 결국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기준은 그때 챗GPT 이전보다 이제 어떤 우리가 리레이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종목, 그 기업의 레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준의 시총보다 더 높은 시총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해외 기업,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중요하다.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저는 여기서 또 우리 이지원 위원님 또 계시지만 결국 바이오의 예를 좀 많이 들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이제 과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가 저희도 바이오 산업도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저는 이제 자료에도 작성을 했지만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의 사례는 저희가 좀 참고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기업도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이제 다시 재평가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이제는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살펴보면 결국엔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빅파마들과 굉장히 제휴를 많이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시장이나 혹은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가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될까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결국은 실적의 레벨이 좀 올라가야 된다. 꾸준히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제 자료에서도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시젠이라는 기업도 이제 기업이 이제 뭐 사실 지금 팬데믹 때 보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많으실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상장된 지 좀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주가 변동을 좀 보면 시젠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에도 굉장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지만 결국엔 상장된 시점보다는 리레이팅이 됐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놓고 보면 계속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이제 주가가 슈팅을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분기당 연간 실적들이 과거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아마 그 상장 초기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좀 이 부분을 좀 보고서에서 다뤄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금리 인상기에서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얼마나 주가가 안 좋았는지를 작년에 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의료 AI 업체들이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지금 쓰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단순 평균에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빨리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재무 전략을 통해서 지금 또 현금을 늘려놓을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만약에 가시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의료 AI들 업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네. 자금이 조달이 되어야 할 텐데 네. 확실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주가 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주가가 뭐 더 가냐 안 가냐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어쨌든 주가가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여기가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거, 그러니까 이 AI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기 전 레벨보다는 확실히 레벨업되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이 기준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특히 이번에 국내 의료기기 AI 또 짚어봐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기기 관련해서 봤고요. 이제 신약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이지연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 차례군요. 네. 저희 국내에 살펴봤는데 해외 의료 AI 동향 좀 어떨까요? 우선 글로벌로 봤을 때는 저희가 AI 신약 개발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그만큼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은 그러한 분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분야에도 AI가 활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바이오테크 지수도 이제 뭐 지금 기준으로는 한 50%, 60% 고점 대비 빠져 있는데 그것처럼 신약 개발사, 그러니까 AI 신약 개발사들도 주가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최근 한 5월부터 이 주가 하락세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주 요인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게 그렇죠. 이제 AI 신약 개발사에게까지 도달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약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 2상 단계의 파이프라인들을 이 신약 개발사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 이제 뭐 부가적으로는 빅파마들과 AI 신약 개발사들의 파트너십도 나오고 있고, 또 AI 신약 개발사 간의 컨솔리데이션도 일어나면서 이러한 M&A 모멘텀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AI 신약 개발사들의 시총이 한 뭐 35억 달러 미만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는 신테카 바이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00억 정도 시가총액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파로사이 바이오나 온코크로스, 스탠다임 같은 기업들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신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제 바이오텍은 투자자분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AI 신약 개발사라고 하면 확 와닿지는 않긴 하는데 사실 약간 바이오텍 대비해서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맞습니다. 또 주 요인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슈레딩거나 리커전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임상 2상 단계의 물질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EV 캐시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한 많게는 50%에서 70% 정도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에 대한 기술 가치 산정의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요. 그게 전문가들도 좀 어려운데 일반 투자자들은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성과를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플랫폼을 빅파마들에게 아니면 뭐 대학병원, 뭐 대학교 이런 연구소에게 이제 이전을 해서 얼마나 로열티를 받고 있느냐 이런 매출 측면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AI 신약 개발 기술이 기존의 좀 더 주먹구구식 방식 대비해서 네. 임상 성공률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아무리 뭐 AI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물질을 개발을 했던 아니면은 뭐 타겟을 발굴해냈건 간에 결국에는 사람한테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임상 시험의 성공률을
얼마나 개선시켜주는지 이 포인트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는 뭐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점, 이것들이 아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증명이 되려면 어느 정도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언제 그 이벤트를 봐야 될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향후 맞습니다.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나 시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시기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뭐 리커전이나 뭐 슈레딩거나 뭐 앱셀레라 이러한 기업들의 임상 이상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AI 신약 개발 기술을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에 이제 해면상기형이라는 병의 치료제인 REC 994 임상 이상 데이터가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장하진 않았지만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기업도 지금 특발성 폐섬유증 그 치료제 임상 이상 첫 환자 투약을 완료를 해서 네. 아마 2024년, 2025년에 임상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AI 신약 개발사들의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AI 신약 개발 회사도 신약 개발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신약 개발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냐 이제 이걸 볼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볼 거고 또 하나는 아예 뭐 올판 드러그처럼 아예 이제 희귀 질환으로 가서 그러니까 네. 수요는 작더라도 이제 꼭 필요한 약이더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AI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상 데이터들이 나오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그 후보 물질들이 갖고 있는 질환은 좀 네. 규모가 좀 큰 질환들인가요? 뭐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특징적으로는 이러한 후보 물질들이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그러한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어떤 단백질 타깃을 해야지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질환에 대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테스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타깃에 대해서 실험을 완료하면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뭐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희귀 질환에 대해서 지금 이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쭤봤냐면 그게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기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가장 기술이 도입되기 쉬운 분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규모가 크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바이오에서 우리가 POC라고 하잖아요. 개념 검증이 네. 돼야지 이제 가듯이 약간 이제 기술 도입이 쉬운 분야를 선택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POC 이제 기술 개념 증명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확장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바이오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좀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 AI도 보면은 영상 분야가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FDA 허가받은 거 보면은 거의 50% 이상이 의료 영상 관련된 거더라고요.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의료 영상 쪽이 AI가 들어가기가 침투하기가 가장 용이한 영역이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겠네요. 비교하다 보니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AI 신약 개발사랑 뭐 기존 바이오텍이랑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AI 신약 개발사는 AI가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 기술이 발전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 또 뭔가 그 생산 능력 아니면 네. 또 개발 능력 이런 게 또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뭐 GPU나 딥러닝 같은 소프트웨어랑 또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고요. 그게 이제 컴퓨터로 약을 디자인한다 이런 컨셉은 1950년대부터 사실 회자됐던 그런 컨셉인데 그때와 지금 뭐가 가장 다르냐 하면 이 컴퓨팅 능력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컴퓨터로는 해낼 수 없었던 속도의 계산 능력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백만 개, 수억 개의 물질을 그 타겟과 대조해서 네. 빠르게 후보 물질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어떤 물질이 약물이 치료제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속성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성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흡수율 아니면 뭐 그 타겟의 특이성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을 교집합해서 만든 게 그게 치료제인데 그러한 그 계산을 연산 능력, 뭐 병렬 처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자료 보시면은 또 친절하게 그 어펜딕스에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네. 신약 개발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차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 네. 하나를 해소됐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다 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이제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의료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